안녕하십니까. NCS 스마트 혼합 훈련 바리스타 커피 이론을 맡게 된 김광희 교광사입니다. 지난 1강 커피학 개론 커피의 전설에 이어 커피의 유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의 유래 터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53년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 콘스탄티노플에서 커피가 처음 소개됐습니다. 지금부터는 과정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런 이론 위주로 체크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75년에 콘스탄티노플, 지금 현재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에서 키바한 요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키바한이라는 세계 최초의 커피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커피 하우스는 터키의 키바한이고, 요 내용을 잠깐 보시면 밤늦게 종교 의식을 집전하는 과정에서 잠을 쫓기 위해서 커피를 마심. 그러니까 요게 종교와 관련된 거죠. 이제 커피의 각성작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침 기도를 마치고 커피를 음용했고, 커피를 마시기 전에 절을 하고 상대를 존경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지금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터키 아랍 쪽에서 보통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터키 커피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커피점은 여기 그림 보시면 이쪽 부분입니다. 커피를 마시고 나서 남은 찌꺼기를 이렇게 접시에 부어서 접시에 난 모양 형태로 가지고 점을 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뭐 여행을 하게 돼서 커피점을 보는 데가 있으면 이런 것도 하나서 배워오는 게 뭐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16세기 중후반 북아프리카에서 동유럽으로 전파됐다고 합니다. 터키 하면 쳇쯔베죠. 쳇쯔베, 이브릭. 쳇쯔베와 이브릭이 있는데 이브릭은 요겁니다. 쳇쯔베는 요거고. 책자에서 보통 보면 뭐 뚜껑이 있냐, 뚜껑이 없냐, 요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뭐 요게 틀린 말일 수도 있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구분이 되고, 요 쳇쯔베는 터키 거고, 여기 이브릭은 그리스 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터키 오스만 투르크가 합스부르크와 전쟁할 당시에 이게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지중해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 그리스의 비잔틴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는데, 이 비잔틴 문화와 쳇쯔베가 결합돼서 이렇게 화려한 문양이 생깁니다. 화려한 문양이 생기고 그 위에 뚜껑이 더 씌워지는 이런 형태로 됐고, 이걸 이브릭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에 그 커피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커피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 터키 쪽에서 시행되는 곳은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아는 지인에 의하면 그리스에 가면 오히려 커피점을 보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그 커피 추출 운용에서 사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커피가 지금은 뭐 미국에서 스타벅스 커피가 들어오긴 하나, 대체적으로 이제 세계 3대 블렌딩된 원두가 대부분 다 이태리 겁니다. 보통 가장 좋다고 하는 1위 브랜드, 세계 1위 브랜드 1, 2. 요것도 나중에 캔으로 뒤에서 수업에 보이게 될 겁니다. 1, 2 커피고 2위가 라바짜. 그리고 3위가 뭐 세가프레도. 옛날에는 세가프레도가 3위였는데 요즘에는 다 자기 커피가 3위라고 하죠. 그 1, 2위는 뭐 1, 2와 라바짜로 정해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카푸치노 문화, 노천 카페,
데미타세라고 부르기도 하고 타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담아 마신다. 요거는 상식으로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가끔 손님들이 가게에 와서 데미타세 잔을 달라고 합니다. 데미타세가 뭐냐면 흰색으로 된 에스프레소 도자기 잔을 데미타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뭐 요청했을 때 데미타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서 거기에 맞게 대처하는 게 좋겠죠. 흰색으로 된 에스프레소 도자기 잔을 데미타세라고 부른다. 1605년 클레멘트 8세에 의해 커피의 세례가 이루어졌다. 요것도 보통 교양 상식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음료를 마시게 되면 이게 몸이 흥분되고 잠이 안 오고 뭐 이런 증상 때문에 이걸 악마의 열매, 악마의 음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이 먹지 못하게 금지를 시켰습니다. 금지를 시키니까 클레멘트 8세가 그럼 커피를 한번 가져와봐라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먹어보니까 이 커피가 맛있고 괜찮으니까 내가 이 커피에 세례를 줘서 모든 사람이 마실 수 있게 하겠다 해서 세례를 줘서 모든 사람이 뭐 마실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1615년 베니스 상인들에서 유럽 최초의 커피가 판매되었고 1625년에 로마에서 다른 음료와 함께 커피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1645년에 베네치아 유럽 최초의 커피하우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겁니다. 이것도 상식입니다. 1720년 산마르코 광장의 카페 플로리안. 왜 이게 상식이냐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커피숍입니다.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여기 산마르코 광장입니다. 산마르코 광장이고 이게 정확하게 카페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표시하면 우리나라의 카페 개념이 아니고 우리나라 따지면 레스토랑하고 조금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팔고 커피도 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노천 카페에서 앉아서 이제 뭐 음식이나 커피를 마시게 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독일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것도 상식입니다. 요 여성분하고 그 다음에 요거 바흐. 보통 우리가 커피에 관련된 다큐나 이런 걸 EBS에서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뜨는 이제 음악이 막 바흐 음악이 깔리면서 보통 커피 칸타타 깔리죠. 깔리면서 첫 마디가 이겁니다. 수천 번의 키스보다 더 달콤하고 맛 좋은 포도주보다 더 부드럽다. 뭐 이런 내용이 보통 제일 처음 깔리고 커피에 대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요거는 바흐의 커피 칸타타. 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1675년에 네덜란드 의사에서 전파됐고 뭐 함부르크, 하노버 등 뭐 커피하우스가 설립됐고 16, 17, 18세기에는 유럽은 나라마다 커피의 사용 방식이 달랐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식사 대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다는 거고 1908년에 독일 드레스덴의 가정주부 프라우 멜리타 벤츠 여사 요 분이 최초의 커피 필터를 발명하게 됩니다. 커피 필터 여기 보이죠? 요겁니다. 일반적으로 금속에다 구멍을 뚫어서 커피를 집어넣고 물을 내리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지금 사용하는 융필터하고 조금 비슷하다 생각됩니다. 뭐 융필터를 직접 사용한 건 아니지만 양말이나 천을 덧대어 가지고 거기에 커피를 집어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커피 찌꺼기가 양말이나 천에 묻어서 그 세척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단점을 보완하고자 멜리타 벤츠 여사가 요렇게 만들게 됩니다. 요게 나중에 요거 부분도 다양한 추출해서 배우게 되었지만 커피 필터를 요렇게 옆에서 보면 요렇게 돼 가지고 구멍이 한 개 뚫리고 리버선 옆에 가스가 빠져나오는 리버선이 짧게 돼 있는 멜리타 드리플한 것으로 이게 변형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커피 추출 운용에서 다시 공부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터키와 마찬가지로 유럽으로 커피를 전파하게 된 나라 중에 하나죠. 오스트리아 하면 그때 당시 합스부르크입니다. 합스부르크. 여기 보시면 합스부르크로 나오죠. 합스부르크고 오스만 투르크 터키. 예. 오스만 투르크와 합스부르크는 수세기 동안 계속 여기 보시면 영토를 빼앗기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 이전에 오스만 투르크가 예멘을 정복하게 되죠. 예멘에서 커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가 예멘을 정벌하면서 예멘으로 커피가 건너가고 오스만 투르크가 다시 예멘을 치면서 예멘에 있던 커피를 가져오게 되고 이 커피가 오스만 투르크와 유럽에 있는 합스부르크가 전쟁을 하면서 유럽으로 넘어가야 되죠. 이 전쟁할 당시에 가장 중요한 비엔나 전투 때 합스부르크가 밀리고 있습니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세르비아의 통역관 게오르 골처스키, 요게 시험이 나옵니다. 게오르 골처스키가 유럽에 도움을 요청하러 갑니다. 도움을 요청하러 가서 유럽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승리를 이끌게 되면서 그 전쟁에서 오스만 투르크가 남기고 간 커피 500포대를 하사받아서 푸른병이라는 카페를 열게 되죠. 시험은 게오르 골처스키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크로와상이라는 게 있어요. 크로와상 하면 보통 프랑스빵이죠. 프랑스빵이고, 크로와상 모양이 이제 크로와상이 보통 지금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크로와상의 시조가 키페르리라는 빵입니다. 키페르리는 빵이고, 이 빵 같은 경우에 루이 18세의 와이프인 오스트리아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오스트리아에서 프랑스로 시집을 오면서 이 빵이 키페르는 빵이 먹고 싶어서 요청을 해서 만든 빵이 크로와상이라는 빵입니다. 이 크로와상 자체 처음에 키페르라는 이 빵은 오스만 투르크하고 합스부르크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여기 보면 오스만 투르크의 국기가 있습니다. 국기에서 초생달 모양을 따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씹어 먹을 거라고 만든 빵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브라질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세계 커피 생산량의 30%를 차지한다. 브라질의 커피가 수확이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좀 떨어지게 되면 전 세계의 커피 가격이 생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 잠깐 보시면 커피 최대 생산국, 요거랑 게 중요합니다. 1727년 포르투갈 장고 팔레타에 의해서 프랑스로부터 커피 묘목을 훔쳐서 파라 지역에 심게 됩니다. 파라 지역은 여기입니다. 여기 심게 되고 1760년에서 1774년 사이에 커피 나무를 도입하게 되고 1820년에 번창이 되고 1822년에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1825년에 브라질에서 하와이로 커피 나무를 옮기시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또 여기 있습니다. 브라질 산토스 항에서 수출되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분류할 때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산토스 넘버 2 넘버 3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죠.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안 나오고 NI2, NI3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요건 뭐냐면 넘버 2, 넘버 3는 브라질 자체 내에서 생산지 기준에 대한 등급입니다. NI2, 3는 뉴욕 선물시장, 그러니까 그 수출한 지역, 그러니까 선물시장에 대한 등급 표시로 이렇게 NI2, NI3 이렇게 표시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네요. 한국 이름을 따서 만든 커피가 브라질의 산토스 커피 있고, 그 다음에 예멘의 모카 커피가 있습니다. 모카 커피. 모카항에서 수출하는 커피를 모카 커피라고, 요거는 예멘 커피와 에티오피아 동쪽 지역 커피, 그거를 모카 커피라고 하죠.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알아야 될 내용은 더치커피입니다. 더치커피. 요건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1616년 예멘 목화에서 빼내어 암스테르담 식물에서 재배하게 되었고 1658년 인도 말라바라에서 커피를 재배하고 실론섬에 커피를 재배하게 되었다. 포르투갈로부터 실론섬을 빼앗았고 1695년에 인도네시아 자바섬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바섬에 진출하게 되었고 1702년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이 동인도 회사가 미국의 독립운동하고 관련된 회사죠. 유럽 커피 시장을 지배했다. 1715년 가이아나에 커피를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터치커피. 한국 사람을 코리안이라 부르듯이 네덜란드 사람을 터치라 부릅니다. 터치라 부르고 17세기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 자바섬, 아까 여기 자바 나오죠. 자바섬에서 사용됐던 커피 추출 방식으로 네덜란드 상인에 의해서 전파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커피 체리나 아니면 강화한 생두를 배로 운송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가 있죠. 이 배로 운송인데 배로 운송하는 시간이 몇 달씩 걸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운송 중에 이게 뭐 부패하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발생해서 이쪽 지역에서 사용하던 찬물로 우려내는 방식을 이용해서 운송을 하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더치커피가 있죠. 더치커피가 있고 차가운 물로 6시간 이상 우린 가닥에 독특한 향의 커피가 생성되고 먹기가 간편하고 혹자는 찬물에 우려 카페인이 없다고 해서 뭐 이게 유명해져서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처음에 이제 더치커피가 유명해진 이유가 카페인이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보통 사전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카페인에 대해서 찾아보면 카페인이 25도씨나 30도씨 이상에서 많이 우러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걸 이제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면 25도씨 이하에는 우러나지 않겠구나. 더치커피는 찬물로 우러나니까 카페인이 나오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셔보니까 일반 커피보다 잠이 더 안 오는 겁니다. 카페인 함량이 2배 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MIT 공대 쪽에 이걸 의뢰하니까 카페인 함량이 일반 커피에 비해서 2배가량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녹차를 우릴 때 뜨거운 물에 우리면 뭐 1분 30초나 2분, 3분 정도 되면 웬만큼은 다 우러나옵니다. 근데 찬물에 몇 시간 동안 우려놓으면 똑같이 우러나옵니다. 온도가 높으면 빨리 우러나오지만 낮다고 안 우러나는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카페인도 장시간 6시간 이상 장시간 우리다 보니까 오히려 카페인 함량이 더 높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커피의 유래, 영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실론섬, 스리랑카죠. 스리랑카에 1505년 포르투갈 해안 일부 점령해서 1602년 네덜란드에서 점령, 그 다음에 1658년 커피를 경작하게 되었고 1795년에 영국에서 점령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이제 그 1841년에 홍차 공장, 홍차도 같이 신기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69년에 녹병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커피 녹병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실론섬에서 원래 실론섬은 커피가 경작돼요. 커피 아라비카종이 경작되었다가 커피 녹병이 발생합니다. 커피 녹병은 1861년 우간다,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동쪽에서 곰팡이 병균에 의해서 삽입병으로 커피 녹병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발생해서 전 지역, 동남아시아 이쪽에 있는 전 지역을 다 휩쓸어 버립니다. 휩쓸어 버리면서 여기 스리랑카, 인도 쪽에 이쪽에 있는 커피 나무가 전멸합니다. 전멸해서 그때 대체적으로 심은 게 홍차나무죠. 홍차나무를 심게 됐고, 왜냐하면 그때 영국에서는 홍차 공장이 설립되었으니까 홍차를 재배해서 이쪽으로 보내는 용도로 썼죠. 100% 홍차는 아니고 로부스타를 일부를 심었습니다. 심고 1868년 실론과 인도 마이소르 지역에 전염되었고 1878년 자바로 확대. 그러니까 요렇게 따라서 싹 녹병이
전파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890년에 실론섬에서 커피나무 전멸, 홍차 재배 전환, 마이소로 지게는 커피 재배. 지금은 커피와 홍차를 같이 재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미국. 미국은 여기 보시면 미국 최초의 커피하우스는 거트리지 커피하우스인데 요거는 보스턴에 1670년에 생겼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뉴욕 최초의 커피하우스 이름은 더 킹스 암스라는 거. 뉴욕 최초의 커피하우스는 더 킹스 암스고 가끔씩 헷갈려 하시는 분이 뉴욕 은행, 뉴욕 뱅크 내에 머천더 커피하우스가 있는데 요거 헷갈려 하시는데 뉴욕 최초의 커피하우스 이름은 더 킹스 암스입니다. 1773년에 보스턴 차 사건으로 해가지고 국민음료로 정착됐다. 요게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아까 잠깐 네덜란드 할 때 나왔죠. 그 동인도 회사가 유럽 전역에 그 홍차, 커피의 독점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은 홍차 문화였어요. 유럽 사람들이 건너왔기 때문에 홍차 문화였거든요. 홍차 문화였는데 홍차의 인지 조례 자체를 폐지하고 뭐 관세를 타운젠트 조례를 해서 관세를 엄청 매긴 거야. 그런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평상시 때 먹는 이게 홍차에 너무 비싸서 못 마시게 되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인디언 복장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배에 올라타서 배를 불질러 버리고 다 내부에 있는 홍차를 다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독립전쟁이 발발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홍차가 수입이 안 되니까 홍차 대체 음료로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 커피가 좀 농도가 진하다 보니까 연하게 마시게 되는데 이게 아메리카노가 되죠. 아메리카노가 되고 여기서 이제 아까 잠깐 아셔야 될 게 요거 시험 제도는 요거만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식. 커피 원두 소비량은 유럽연합, 당연히 유럽연합이 제일 크니까 뭐 1위 하겠죠. 유럽연합 전체가 한 40% 정도 차지합니다. 40% 차지하고 미국이 한 23% 차지하고 한국은 6이죠. 6인데 요게 여기 보시면 17년도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자료가 안 나와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뭐 5, 6위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시면 대한민국이고 1896년 아관파천 고종이 한국인 최초의 커피를 마심 커피 독살설인데 커피 독살설과 관련된 영화가 갑이라는 영화가 있죠. 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커피 독살설로 관련된 영화가 되겠습니다. 김소연 여배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고종하고 순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게 되는데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공사가 그때 당시에 베베르입니다. 베베르고 그 베베르의 처형이 손탁여사입니다. 손탁여사고 여기서 베베르가 커피를 처음 접대하게 됩니다. 접대하게 되고 고종이 먼저 마시고 그 다음 순종이 마시겠죠. 마시고 난 다음에 손탁여사를 만나게 되고 이 손탁여사를 명성황후에게 소개해줍니다. 소개해주고 요거 밑에 보시면 요 부분하고 관련있죠. 1900년대에 덕수궁의 로마네스크풍의 정관원. 이 정관원은 커피숍이 아닙니다. 과거에 시험이 나올 때 이게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답을 이렇게 체크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지만 정관원은 커피숍이 아니고 외국인 대사들을 접대하는 접대 장소입니다. 장소고 여기에 보통 외국인 대사가 오면 다과랑 커피를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한국 최초의 커피하우스 정동구락부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명성황후가 손탁여사와 친분이 생기면서 이화여대 후문 쪽에 부지를 하사합니다. 그 부지에 2층짜리 손탁여사 2층짜리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 건물에 2층은 VIP룸이고 1층은 일반 객실과 연회장이 있습니다. 이 연회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모임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 정동구락부라는 그 모임이 가장 유명하게 됩니다. 가장 그 모임에서 그 연회장에서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이름이 정동구락부라고 붙여지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MSG라고 보통 부르나 과거에는 다 뭐 다시다 뭐 이렇게 다시다라고 막 불렀죠. 뭐 그렇듯이 어느 특정한 제품이나 어떤 모임의 이름이 그 전체 어떤 연회장 이런 데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그 부분이 대표 이름이 되죠. 나중에 그 사이폰 할 때도 뭐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동구락부가 한국 최초의 커피하우스라는 거,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죠. 그냥 1927년 한국의 최초 영화 감독 이경순에서 카카오가 오픈되고 본격적인 다방문화가 생기게 되죠. 그 다음 6.25 전쟁 중에 미군에 의해서 인스턴트 커피가 공급이 됩니다. 6.25 전쟁 후에 뭐 다방문화가 다시 재건되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1999년에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대부분 생겨나게 됩니다. 생겨나게 되고 다음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에하고 뒤에 나올 부분을 약간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커피 역사에 대한 부분이고, 일간 같은 경우에는 전설이죠. 전설은 말 그대로 학설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내용이 없죠. 구전에 의해서 내놓은 게 정해진 내용이었고, 지금은 역사책이나 어떤 기록에 의해서 문헌으로 남겨진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라제스 노죠. 라제스가 나오고 뒤에도 나옵니다. 아비신나 라제스에서 뭐 커피 향리 효과가 언급된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부분이 아까 이슬람교 우리 전설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예. 그 다음에 뭐 여기 콘스탄티노플의 최초의 커피하우스 아까 뭐라고 했죠? 예, 킵한이랬죠. 킵한이 생기게 되고 다음 장 잠깐 보시면 자바스에 1616년에 심게 되고 그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어서 간단히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여기 1730년에 실론섬에 커피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장 보시면 지금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그냥 배열을 해 놓은 거라서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 다음 알아야 되는 게 커피의 어원이 나옵니다. 어원. 커피의 전설은 아까 에티오피아의 칼데이 전설이 보통 맞다고 보통 많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럼 커피의 어원도 보시면 에티오피아설과 아랍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원 같은 경우에는 에티오피아보다는 아랍이 보통 맞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카파 지역에서 터키로 전환돼서 뭐 카베 되고 유럽을 건너가서 카페하고 독일 가서 뭐 카피 되고 네덜란드 코피 되고 영국 가서 커피로 불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뒤쪽 여기 보시면 오죠. 에티오피아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풀고 있냐? 분나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요게 조금 안 맞지 않나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요거보다는 아랍 쪽에서 카와 뭐 술이란 의미고 약간 와인 뭐 이런 좀 기운을 돋는 뭐 이런 의미에서 카베에서 카페 커피로 변환됐다. 요게 보통 어원의 정설로 봅니다. 이슬람 아랍 기운 오죠. 이슬람 와인 목항에서 유지된 목화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원은 아랍, 그 다음에 전설은 에티오피아,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커피의 어원과 나라별 명칭.
에티오피아는 분나라 부르죠. 분나라 부르고, 아랍은 카와, 그 다음에 터키는 카베라 부르고, 프랑스는 카페라 부르고, 이태리도 카페라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요겁니다. 라틴어. 학명에는 보통 라틴어 이런 거 많이 붙이죠. 코페아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라비카나 로부스타가 뭐 카네포라라고 보죠. 카네포라가 있는데 요게 아라비카가 코페아 아라비카, 코페아 카네포라 뭐 이렇게 불리죠. 학명이. 그래서 코페아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커피의 발전. 앞전에 잠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에티오피아가 커피 나무의 원산지입니다. 원산지고 최초의 경작 AD 525년에 기원후 525년에 경작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아라비아에서 커피 음료로 발전됐습니다. 요게 에티오피아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예멘을 침공을 하게 되죠. 예멘을 침공해서 커피 나무가 전파가 되고 예멘에서 커피를 경작하고 있었고 오스만 투르크가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면서 가지고 가게 됐죠. 그 다음에 인도에서 메카 지역에서 씨앗을 가지고 인도에 심게 되고 합스부르크 전쟁에서 유럽을 퍼지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분나 마프라트 이게 뭐냐면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한 겁니다. 추수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건데 에티오피아에서는 이렇게 아까 잠깐 그 터키 쪽 이야기할 때 잠깐 나왔죠. 뭐 손님 오면 커피에 대해서 뭐 절을 하고 하는 건데 그런 내용입니다. 와서 커피를 생산하고 난 다음에 커피를 손님들에게 추수감사절에 따라주고 뭐 먹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추석 때 햇쌀밥을 뭐 지어 올리듯이 그렇게 에티오피아에서는 커피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커피의 전파, 바바부단. 바바부단은 한국으로 따지면 문희정 선생과 비슷합니다. 그 모카시 가져오듯이 바바부단이 16세기에 이슬람 성령 바바부단이 성지 순례한 중에 메카 지역 여기 있죠. 여기 메카 지역에서 커피 종잘 7알을 밀반출해서 마이소로 지역 메카는 여기 보이죠. 요 지역이고 마이소로 지역은 여기입니다. 밀반출해서 마이소 지역에 여기에 심게 됩니다. 인도 하면 유명한 종 있죠. 나중에 수입할 종인데 켄트종이죠. 켄트종이죠. 켄트종은 인도에만 하는 고유 품종입니다. 켄트종이고 문헌에 나타난 커피. 아까 잠깐 역사를 잠깐 앞장에서 봤을 때 라제스하고 뭐 아비센나가 나왔죠. 라제스, 아비센나. 요게 책자마다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이 책하고 저 책하고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색이나 이게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요게 아니고 라제스의 의학 집성, 아비센나의 의학 법전, 그러죠. 요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게 음용 목적보다는 음용이 아니고 치료 목적으로 많이 사용됐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라비아 리글레이 보면 커피에서 뭐 14세기에 레멘 가서 15세기에 아라비아 이슬람 사원 가서 16세기에 뭐 20 들어왔다. 이런 내용이고 커피의 전파 경로를 보겠습니다. 여기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에서 남쪽으로 이게 동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이쪽은 보통 아라비카 쪽이 많죠. 아라비카 쪽이 되고 525년에 에티오피아가 예멘을 침공하게 됩니다. 예멘을 침공하게 돼서 예멘에서 커피를 경작이 시작되고 아라비아 지역에서 여기에 최초의 음용 기록이 9세기 전후에 있고 12세기에 십자군 전쟁하면서 유럽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이때 당시에는 십자군들이 뭐 커피를 가져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14세기, 17세기 사이에 오스만 투르크가 처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해나가면서 커피를 접하게 됐고 17세기 전후에 오스만 투르크하고 합스부르크하고 전쟁을 하고 제국주의 시대가 일어나면서 유럽으로 전파가 됩니다. 유럽으로 전파가 되고
18, 9세기 때 유럽에서 아까 보듯이 뭐 네덜란드 동인도에서나 이런 데서 식민지를 이렇게 인도네시아 자바섬이나 브라질이나 이쪽 식민지를 만들게 되면서 이 식민지에 커피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 대륙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커피학 개론 제2강을 마치고 다음 강의는 커피 식물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